지금 미국 외교부가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를 요구하던 바로 그 순간 미국 협상 대표의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하버드, 메이오, 존스 홉킨스 모든 미국 병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협상단이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48시간 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나온 결정적인 말. 미국에 있었더라면 이미 황천길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외교의 판을 바꿨고 전 세계가 놀라게 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미국에 퍼져 방위비 협상에 한국이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가 저 미국 여성을 살릴 것이라 믿으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이튼 웨스트필드입니다. 미국 국무부 소속 외교관으로 61세입니다. 지난 30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살아왔고 제 이름 석자는 워싱턴에서 외파로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원칙주의자라는 표현을 즐겨 썼지만 저는 그저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저는 서울 용산에 있는 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봄볕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한국 외교부 강태성 차관과 그의 팀이 앉아 있었고 우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00억 달러.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지만 저는 이 숫자가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북한의 이협,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의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제 손에는 60페이지에 달하는 논거 자료가 들려 있었고 우리 팀은 이틀 동안 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태성 차관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양복 차림의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제가 말을 마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단 한 번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클레이튼 대표님, 강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모두 경청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가치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강 차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맹이란 게 무엇일까요?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측 인사가 움찔했고 저는 강 차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맹이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비용 분담이 필요하죠. 제 대답은 매뉴얼 그대로였습니다. 강 차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총액, 한반도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부지의 제공 가치, 그리고 한국군이 연합훈련에 투입한 인력과 장비의 규모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 차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맹이란 건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필요할 때 함께 서는 관계 아닐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여지가 있었지만 그의 말에는 제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 차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00억 달러는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선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전화를 무시하려 했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전화를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자는 제 아내 메리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메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레이튼, 소피아가 쓰러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고 메리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의사가 뭐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숨을 쉬는 게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소피아, 제 딸, 15살 난 제 딸은 언제나 건강했습니다. 농구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길 즐겼으며 제가 출장을 떠날 때마다 아빠, 조심히 다녀와요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어 주던 아이였습니다.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조지타운 대학병원이요. 클레이튼, 빨리 와요. 제발. 메리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100억 달러, 동맹, 협상,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강 차관과 우리 팀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 차관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 딸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귀국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도 못했습니다. 강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클레이튼 대표님, 협상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소피아, 제발 괜찮아야 해. 비행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새하얗게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제 딸이 숨을 쉬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4시간.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짧게 느껴졌을 시간이 그날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조여들었습니다. 메리에게서 몇 차례 메시지가 왔습니다. 의사들이 검사 중이에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클레이튼, 제발 빨리 와요. 저는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 같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 더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고 수화물도 찾지 않은 채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조지타운 대학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기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소피아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아침마다 제게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주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보다 먼저 냉장고를 열고 엄마, 오늘 저녁 뭐해요? 라고 묻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의식이 없다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응급실 입구를 지나 복도를 달렸고 메리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메리, 제 목소리에 메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뺨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클레이튼, 메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를 꼭 껴안으며 떨리는 몸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사가 곧 나온대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그리고 제 심장이 뛰는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웨스트필드 씨 가족이신가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입니다. 제 딸은 어떻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아 양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다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단 결과 소피아 양은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그 단어는 제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의사를 멍하니 바라봤고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 역질환의 일종이죠. 소피아 양의 경우는 매우 드문 유전자 변이형으로 전신의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는요? 메리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무력증은 약물 치료나 면역 억제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소피아 양의 경우는 유전자 변이가 특이해서 기존 치료법이 효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최악의 경우 호흡 근육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고 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피아를 볼 수 있게 된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소피아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여러 개의 줄이 그의 몸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고 산소 호흡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소피아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집에 가서 옷을 챙겨오겠다며 자리를 떴고 저는 홀로 중환자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기도했습니다. 신에게 기도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미국 내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병원.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전자 변이형이 특이합니다. 임상 적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연구 단계에 있는 치료법은 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깨어났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말을 할 때도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소피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거짓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물론이지. 아빠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강태성이었습니다. 클레이튼 대표님, 따님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에는 희귀질환 전문 센터가 있고 근무력증 치료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진이 있습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협상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한국, 제가 방위비를 요구하며 압박했던 그 나라. 그 나라의 외교관이 지금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으로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메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기엔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세기를 준비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소피아의 상태로는 일반 여객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료 장비와 간호 인력을 함께 태워야 했고 비행 중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강태성 차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도착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 차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이륙했습니다. 객실 뒤편에는 간이 침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소피아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메리는 소피아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4시간. 다시 14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비행 중에 소피아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비행기 아니야. 우리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어. 메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요? 소피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궁금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 병원에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 의료진이 미국에서도 손을 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믿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소피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곁에 있을게. 엄마도 있고 아빠도 무서우세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빠도 무서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오후 3시 15분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푸르렀고 활주로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웨스트필드 씨 가족이신가요? 선두에 선 의사가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침착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박은정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소피아 양을 모시고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박은정 교수는 곧바로 소피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고 눈동자 반응을 살폈으며 호흡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동 가능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졌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타십시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와 메리는 구급차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자마자 차는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주변 차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소피아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국에서는 모두가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웨스트필드 씨, 저는 지난 15년간 근무력증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소피아 양과 비슷한 유전자 변이형을 가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했습니다. 박 교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환자는 걸을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소피아 양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소피아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기계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떴고 의사들이 빠르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저와 메리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리는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클레이튼, 메리가 작게 불렀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메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을 떠나 한국까지 온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혹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 교수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초기 검사를 마쳤습니다. 소피아 양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호흡 기능도 저하돼 있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밀 검사에 들어갈 겁니다. 유전자 분석, 연역 체계 검사, 그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이틀에서 사흘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동안 소피아는요?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질 겁니다. 박 교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웨스트필드 씨, 소피아 양은 강한 아이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잘 버텨냈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리는 병원 근처 숙소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강태성 차관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소피아 양은 어떻습니까? 검사 중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강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레이튼 대표님, 협상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이고 또 한 사람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강 차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생명 앞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돕는다는 거예요. 저는 강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이 나라,
우리가 압박했던 이 사람들, 그들은 지금 제 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박은정 교수의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갔고 의료진들이 차트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박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고 메리도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사이 소피아 양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교수가 화면을 돌려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소피아 양의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받으신 자료를 함께 검토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우 특이한 변이형이 맞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제게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곳곳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변이는 우리가 이전에 다뤄본 케이스와 80% 정도 유사합니다. 그 환자의 치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목소리에 희망이 실렸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피아 양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하고 그에 맞춰 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박 교수는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 병리 분석을 진행합니다. 소피아 양의 혈액 샘플, 근육 조직 샘플을 채취해서 정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단백질 치료제 설계에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이요? 메리가 물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3년 전부터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수천 건의 케이스를 학습한 시스템이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의료진이 하지만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진단 속도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의료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 교수가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유전체 분석 키트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48시간 안에 정밀한 유전자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희귀 질환의 경우 빠른 진단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박 교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는 그날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검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소피아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은 여전히 작아 보였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계가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아빠, 소피아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소피아도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팔이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검사가 끝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소피아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고 저는 박 교수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 양의 면역 체계가 특정 단백질을 과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신경 신호 전달을 강화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맞춤형 면역 억제제와 신경 전달 촉진제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를 함께 진행하면서 근육이 다시 힘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박 교수는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치료 시뮬레이션입니다. 인공지능이 소피아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예요. 만약 우리가 이 치료법을 적용하면 3개월 내에 근력이 30%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요? 첫 단계입니다. 그 이후로도 치료는 계속됩니다. 6개월이면 60%, 1년이면 80% 이상 회복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80%. 그 숫자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학에서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희망적입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피아의 병실에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잠들어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클레이튼 씨,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박 교수가 나가려는 순간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들 나라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멈춰 서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클레이튼 씨, 저는 의사입니다. 제게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환자입니다. 소피아 양은 15살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의사가 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박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았고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소피아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효과가 있기를. 첫 이틀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팔을 제대로 들지 못했고 말할 때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소피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 손가락이 움직여요. 소피아가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폈습니다. 움직임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네,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오늘은 돼요. 소피아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박 교수를 불렀습니다. 박 교수가 와서 소피아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신경 신호가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좋아질까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박 교수가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기쁜 거야. 저는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이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였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도 이전보다 힘이 생겼습니다. 박 교수는 매일 검사 결과를 확인했고 치료를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약물의 용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소피아의 몸이 가장 잘 반응하는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한국 의료의 힘입니다. 어느 날,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환자 개개인에 맞춰 치료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손을 들었던 그 병을 한국은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치료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소피아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앉을 수 있었고 숟가락을 들어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불과 2주 전만 해도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먹을까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해봐.
햄버거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햄버거는 안 돼. 박 교수님이 영양관리 철저히 하라고 했잖아. 메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에이, 조금만요. 딱 한 입만요. 소피아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투정을 부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딸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은정 교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소피아 양,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까 혼자 물도 마셨어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한데요? 박 교수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좋습니다. 면역 수치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다음 주부터는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근력을 되찾는 훈련입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천천히 움직임을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면 걷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박 교수의 말에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 로비에서 강태성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클레이튼 대표님, 소피아 양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제 목소리에는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박 교수님께서 최고의 전문가시니까요. 강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관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너무 강압적이었습니다. 당신들 나라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강 차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건 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차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웨스트필드 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십시오. 박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피아 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메리도 함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메리는 계속 울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정쯤 갑자기 호흡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근력도 다시 약해졌어요.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개의 기계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새벽 5시 박 교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피아 양의 혈중에서 이상한 물질이 검출됐어요. 이상한 물질이요? 치료에 사용하지 않은 약물입니다.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성분이에요. 박 교수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화학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곧바로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의 모든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었는데. 클레이튼 씨, 박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 정맥 주사가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액이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겁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우리는 모든 약물에 바코드를 붙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용된 주사에게는 바코드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확인을 못한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에요. 박 교수는 곧바로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보안 요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돌렸습니다. 복도, 간호사실, 병실 입구, 모든 각도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여기입니다. 보안 요원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실에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직원 명단에 없는 사람입니다. 보안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출입 기록을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보안팀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부인입니다. 방문객 출입증을 위조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객 출입증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병원을 나간 뒤 인근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호텔은 보안 요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글로벌 케어메드라는 미국 제약회사 직원들이 묵고 있는 곳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요? 네. 최근 한국 시장에 신약을 출시하려고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소피아의 치료가 성공하면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 제약회사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치료를 막으려 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국무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케어메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6시간 뒤에 왔습니다. 글로벌 케어메드는 최근 한미 제약 협력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 기술을 우선시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로비스트를 고용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딸이 기업의 이익 다툼에 희생당할 뻔한 겁니다. 저는 박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범인을 찾았습니다. 미국 제약회사가 배우입니다. 박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클레이튼 씨, 이건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닙니다. 범죄예요. 압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발 소피아만 살려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 양은 지금 해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안정될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제 딸을,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을 지키겠다고. 이틀이 지나자 소피아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박은정 교수와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해독 치료가 효과를 보였고 소피아의 혈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무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클레이튼, 협상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백악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딸이 아직 치료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익이 우선입니다. 당신도 외교관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복귀하십시오. 그게 명령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익과 가족. 저는 평생 국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피아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소피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응, 소피아. 괜찮아? 근데 아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아빠는 걱정하면 이마에 주름이 생겨요.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들도요. 다들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마치 가족처럼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 맞죠? 소피아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맞아. 그럼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을 거예요. 이 사람들 믿어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현재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딸이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외부의 방해 공작으로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제 딸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신뢰하며 생명이 협상보다 우선한다고 믿습니다. 협상은 미룹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저는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성 차관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클레이튼 대표님,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강 차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협상을 해왔습니다. 숫자와 전략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강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은 제 딸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적도 과거의 일도 따지지 않고요. 그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클레이튼 대표님, 강 차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박 교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소피아 양, 내일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번 위기를 잘 넘겼어요.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게 제 일이에요. 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피아가 잠든 병실에서 메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클레이튼, 당신 결정. 후회하지 않아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고 회복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메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재활치료 첫날, 저는 물리치료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소피아가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딸의 모습이 작아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소피아 양, 천천히 해봐요. 물리치료사 김민지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팔이 떨렸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김민지 씨가 격려했습니다. 10분 뒤 소피아는 땀을 흘리며 쉬고 있었습니다. 겨우 팔을 몇 번 들어 올린 것뿐인데 온 힘을 다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안으로 들어가 물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소피아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매일 4시간씩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팔 운동, 다리 운동, 호흡 훈련까지.
하나하나가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처음으로 혼자 일어섰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온몸을 떨며 일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빠, 봐요. 소피아가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잘했어, 소피아.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걸어볼까요? 김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릎이 꺾였지만 평행봉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발. 천천히, 천천히요. 김민지 씨가 옆에서 받쳐주었습니다. 소피아는 5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냈어요. 그날 저녁, 박은정 교수가 진료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소피아 양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박 교수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근력이 40%까지 회복됐어요. 이 속도라면 2달 안에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교수님, 괜찮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4주차가 됐을 때 병원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소피아 양에게 로봇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로봇이요? 네,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재활보조 로봇입니다. 환자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최적의 재활 운동을 도와줍니다. 다음 날 저는 로봇 재활실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크기만 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로봇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와줄 거예요. 김민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로봇에 연결된 보조 장치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소피아의 걸음걸이를 지원했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적절한 힘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받쳐주는 것처럼 소피아는 로봇의 도움을 받아 10걸음을 걸었습니다. 신기해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한국에 있다니. 5주차, 소피아는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였지만 분명히 혼자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고 환자들이 응원했습니다. 소피아 양, 대단해요. 힘내세요. 소피아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딸이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나라가 제 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언제 학교 갈 수 있어요? 고지야.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소피아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소피아. 아빠도요. 아빠가 곁에 있어줘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6주차가 됐을 때 소피아는 보조기구 없이 병실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스스로 걷고, 스스로 앉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박은정 교수는 퇴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하지만요. 정말 괜찮습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양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물론 무리는 금물이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클레이튼, 복귀하는 건가?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방식은 달라질 겁니다. 무슨 뜻인가? 100억 달러는 철회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미쳤나? 백악관이 뭐라고 하겠어?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진짜 동맹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퇴원 전날
병원에서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박 교수와 의료진, 간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소피아 양, 건강하세요. 박 교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소피아가 꽃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니에요. 소피아 양이 열심히 했으니까요. 김민지 물리치료사도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양, 미국 가서도 꾸준히 운동해야 해요. 약속이죠? 네, 꼭 할게요.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은 미국에서 희망을 잃었습니다. 최고의 병원들이 손을 들었고 저희는 절망했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적도 과거도 따지지 않고 오직 생명만을 생각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이 구한 건 제 딸만이 아닙니다. 저도 구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는 진짜 선진국입니다. 기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진국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클레이튼 씨, 고개 드세요.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강태성 차관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소피아 양,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차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소피아가 인사했습니다. 강 차관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레이튼 대표님, 조만간 다시 뵙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만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 악수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협상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 좋아요. 나중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꼭 다시 오자.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나라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레이튼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강 차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차관님. 소피아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행입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기존 요구안을 철회합니다. 대신 양국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 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신설하면 어떨까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미국의 연구 역량을 결합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강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서로를 압박하는 대신 함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아산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레이튼 씨, 오셨군요. 네, 교수님. 감사 인사를 또 드리고 싶어서요. 소피아 양은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이제 농구도 다시 시작했어요. 박 교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교수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습니까? 저는 당신들 나라에 압박을 가했던 사람인데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클레이튼 씨, 의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환자 앞에서 우리는 그냥 의사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맹세한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배우고 있어요. 클레이튼 씨처럼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들에게서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소피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어때요? 협상 잘 됐어요?
응, 아주 잘 됐어. 이제 우리는 진짜 동맹이 됐어. 다행이다. 아빠, 한국 사람들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럴게.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며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생명 앞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신뢰를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제 딸을 살린 나라, 제 생각을 바꾼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은 언제 이 나라가 대단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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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